역설입니다. 이 방산기술, 무기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한미동맹과 한미연합군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더불당 뭐 이런 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대한민국의 운명, 한미동맹과 한미연합군을 중심으로 한 운명과 자기들의 욕심, 친중 갈라파고스를 만들겠다는 욕심이 이 모순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무기가 발전하면 할수록. 그래서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F-21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이게 이제 F-16 비슷하죠. 예, 실험용 기체죠. 이거 무인 비행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도그파이팅이라든지 전투도 혼자서 잘 합니다. 예, 지금 여기서 보면 사람이 조종석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무인 비행하고 있는 걸 다 보여주는 거죠. 예, 이거 꽤 됐습니다. 미국이 이거 비슷해 가지고 실험해 온 지가. 또 블랙호크도 역시 요새 무인 비행하고 있죠. 예. 혼자서 뭐 무기도 날르고 짐도 날르고 별거 다 합니다. 예, 블랙호크 무인 비행 이것도 유명하죠. 그리고 요새 또 드론들 보면 예, 참 이제 공중 화장실 같이 생긴 데서 뚜껑 딱 열리고 수직으로 싹 해서 뿅 날아갔다가 로드러너죠. 예, 그래가지고 또 자폭을 할 수도 있고 돌아올 수도 있고 그 임무 설정에 따라서 예, 그리고서 돌아오게 되면 또 싹 저렇게 수직으로 해서 무인으로 해서 다 또 싹 앉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런 무인 비행들, 뭐 자동 비행, 무인 비행 이게 이제 일도 아니게 생겼어요. 또 그리고 이제 엊그저께 발표된 안드레 썬더 이거는 이제 지금 미 육군에서 도입하고 있는 샤이엔 MB-75라 그러죠. 3,000km 이상 항속 나오고 작전 반경이 1,000km가 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평택에서 떠서 베이징 가서 작전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미 육군의 차세대 고속 기동 헬기죠. 시속 500km가 넘습니다. 그것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마찬가지로 틸트로터 형식의 무인기가 발표됐습니다. 썬더라고. 일도 아니죠. 또 뿐만 아니죠. 예,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 중국, 일본도 이제 요새는 뭐 1단 로켓 자사용해서 뭐 싹 안 친다 그래가지고 중국도 해냈다, 뭐 일본도 해냈다 하고 뭐 요새 한국 언론들이 많이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KF-21 오늘 당장이라도 무인 비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킹했습니다. 예, 무인 비행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결론 지어지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잠시 로켓에 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본도 이렇게 다시 회수한다, 뭐 중국도 회수한다, 미국 별거 아니다. 예,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미국 별거입니다. 로켓 비행 제어가 문제가 아니에요. 회수는 이거 비행 제어 문제라서 이런 건 오히려 쉽습니다. 어려운 건 뭐냐면 전유동 다단 연소 Full Flow Staged Combustion FFSC라는 애예요. 얘는 뭐냐면 1단계에서는 한편으로는 산화제 과잉 상태, 그러니까 이 산화제 안에 연료 요만큼 넣은 거, 그런 거를 만들고, 여기에서는 이제 아래쪽 퍼런 쪽 탱크예요. 일종의 연소예요. 그러니까 뭐 불완전 연소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저쪽에서는 연료 과잉, 이건 진짜 불완전 연소죠. 연료는 엄청 많은데 산화제는 조금밖에 안 들어간, 이렇게 두 개의 불균형한 거를 만들어요. 1단계는. 그 다음에 2단계는 얘를 밀어 넣어가지고 2차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잘 일으키면 에너지 효율이요. 그러니까 이 추진력으로 열로 바뀌는 에너지 효율이 99.999%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일론 머스크의 얘기에 따르면 신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거의 100% 그런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는 아직 중국 못하고 있어요. 일본 당연히 못하고 있고. 전유동 다당연소 로켓이 이게 계속 진화를 해요. 중국이 한다 그래도 계속 진화해 있어요. 미국은 앞으로도. 처음은 뭐냐면 이게 단순 우아한 완성도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기계 장치가 복잡했었어요. 이걸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양산성이죠. 막 찍어내잖아요. 뭐 하루에 하나꼴로 찍어내잖아요. 이 로켓 지금. 이게 멀린 로켓이거든요. 멀린이 9개가 모이면 그게 팔컨 9이죠. 그리고 팔컨 9을 지금 3개까지 묶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켓을 27개까지 묶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추진력이 무려 2,500톤입니다. 즉 양산을 할 수 있고 이걸 여러 개를 그냥 수십 개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다발로 제어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하나는 계속 단순 우아하게 완성도가 높아져 가고, 그래서 계속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사실은 이게 자동 제어거든요.
완전히 그 연료를 어떻게 분사시킬 거냐 굉장히 민감해요. 저 둘 다 불완전한 상태로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는 산소 과잉 불완전, 하나는 연료 과잉 불완전. 그래가지고 2단계로 가서 두 개의 불완전한 거를 반응시켜가지고 어마무시한 그 에너지 효율성을 뽑아내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제어 문제죠. 앞에서 말한 그 비행 제어랑도 통하는 면이 있어요. 아주 어려운 제어라는 측면에서 이런 데서 완전히 이제 벽을 넘어선 거예요. 이게 무인 비행이 왜 이렇게 많아진 거냐? 왜 이렇게 쉬워진 거냐? 개나고동이나 왜 이렇게 다 하냐? 물론 개나고동은 아니죠. 뭐 한국, 미국 뭐 몇 개죠. 예. F-16 비스타, 그 다음에 블랙호크, 로드러너, 썬더 전부 다 이렇게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뭐가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그리고 유인 전투기에 관해서는 한국이 그 최선두에 서 있어요. KF-21이. 이 얘기들을 이렇게 원리적으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오늘 좀 짚어보면서 이런 무시무시한 영역에서 최첨단에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한미동맹, 한미연합군 체제에 깊게 관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과 깊게 엮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운명이 돼갑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자, 집권당이라는 자들이 뭐 전략적 자주성을 얘기를 하고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제약을 걸겠다 그러고 미군은 구박하려고 들고 그러면 이제 이게 많이 뻐그러지는 거죠. 많이 뻐그러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번에 이제 그 달러 도망 나가고 이런 거랑 다 관계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안내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알림, 좋아요, 구독은 머스트입니다. 예, 그리고 좀 여유가 되시면 회원가입 꼭 좀 해주시고 또 여유가 되시면 자율구독료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조금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원을 그리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는 우리가 익숙한 컴파스로 해서 샥 그리는 거.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비행 제어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그리냐? 접선, 무수히 많은 접선을 그려가지고 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수천, 수만 개의 접선을 그려서, 짧은 접선들을 그려서. 이거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를 역변환, 인버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는 곡선인데 그걸 뒤집어가지고 직선으로 곡선을 흉내낸다 이거예요. 직선에 관한 함수로. 직선에 관한 그런 아이디어로. 그래서 역변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버전. 근데 이게 그 결과물이 그 직선 함수가 아니잖아요. 그게 non-linear, 비선형. 그 다음에 이게 동적이잖아요. 하나 건드리면 다른 게 움직인다고요. 다른 거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래서 동적이라는 얘기는 여러 요소들이 서로 엮여가지고 상호작용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비선형 동적 역변환, NDI라 그래요. 그걸 조금 더 원리적으로 그냥 아주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분명히 직선으로 된 접선을 그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원이 되는 그런 식의 접근을 취하는 거예요. NDI 방식이요. 이 역변환은 인류 최대의 놀이입니다. 이게 이 비행기에서는 이걸 동적 역변환이라 그러죠. 비행 제어를 해결할 하나의 전능의 함수는 없다. 어떤 함수를 구해가지고 함수에다가 따다닥 무슨 값을 집어넣으면 그럼 이렇게 하면 돼라고 딱 해답이 나오는 그런 함수가 없어요. 비행 제어는 너무 다 여러 개가 복잡하게 엮여 있어서. 그러니까 무슨 방법을 쓰는 거냐면 이게 비행기라고 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걸 까닥까닥, 이걸 피치라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뒹굴뒹굴, 예, 좌우로 이렇게 뒹구는 거, 그걸 롤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뱅뱅, 뱅글뱅글 도는 거, 이걸 요. 이 요에 관해서 매 순간순간의 변화량, 각 가속도라 그러죠. 그러니까 20도를 하고 있었는데 요게 예를 들어서 1초 만에 25도가 됐어. 그러면 가속도는 5도 per sec 자수인이 되죠. 이 각 가속도라 그러거든요. 매 순간순간의 변화량을 마치 직선 함수인 것처럼 분절적으로 제어하는 거예요. 이걸 분절적이라는 걸 수학에서는 디스크리트라 그러고요. 연속을 수학에서는 컨티넘이라 그러거든요. 이거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다 미적분 배우셨잖아. 미분 기억하시죠? 미분을 보면 결국은 또 적분을 보면 뭐냐면은 그 하나의 분절적인 막대기를 그리잖아요. 그래 놓고 그 막대기의 폭을 무수히 좁게 줄여가면, 즉 그 막대기의 숫자를 무수히 많게 만들어가면 어느 순간에 샥 하고 곡선으로 된 도형의 면적이 나오잖아. 그게 미적분이잖아요. 거의 400년 전에 뉴턴과 라프니츠의 미적분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엄청 작게 쪼개면
분절된 들쑥날쑥 쪼가리의 합이 매끄러운 연속이 된다. 이런 컨셉이거든요. 이게 400년 전에 세팅된 수학적 원리잖아요. 물리학적 원리잖아요. 우리 이런 것 굉장히 많이 씁니다. 주변에서. 이거 제가 영어로 그냥 바빠서 해놓고 번역을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영화. 그러면 초당 24프레임에서 60프레임 때려주면 분명히 정지 화면을 24에서 60프레임 때려줬는데 눈으로 보면 그거는 이렇게 물처럼 흐르는 동작으로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CD 그 다음에 이런 데서 듣는 FM 라디오 이런 데서 듣는 음악들, 이거요 초당 그러니까 44,000헤르츠예요. 44,000에 01, 01, 01, 01, 01을 44,000개를 가지면 음을 다 표현을 해줘요. 띵띵띵띵띵띵띵띵띵. 근데 그거가 초당 44,000개나 되니까 그걸 한꺼번에 주르륵 틀어버리면은 말하자면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이 나오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오케스트라가 나온다고요. 근데 실제로는 44,000개의 띵띵띵띵띵띵띵띵이에요. 우리 그런 거 많이 쓰죠. 또 우리가 전화할 때 VoIP, 이것도 이게 초당 한 2만 개 정도 점 아닌가 모르겠다. 띵띵띵띵띵띵띵띵띵 이거 한 2만 개 가지고서 이거 하는 거예요. VoIP도 목소리도. 우리는 들을 때는 연속된 아날로그로 듣잖아요. 아니에요. 실제로 갈 때는 이게 디지털로 이 분절로 가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 비행제어 이거 똑같아요. 비행제어도 보면은 원래는 곡선으로 싹 원을 그려야 되잖아. 아니야. 각 굉장히 짧은 시간, 조금 이따 나오지만 1000분의 1초예요. 목표는. 1000분의 1초 동안 계속 이걸 운동량을 수정해 가면 된다 이거요. 1000분의 1초 동안 운동량을 수정하겠다는 거예요. 운동을. 가속도를. 그래서 자주자주 가속도를 계산하면 돼요. 자주자주 그 운동량, 결국 가속도가 운동량이랑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20세기 최후의 방식은 뭐였냐면 이런 거가 아니에요. 20세기 최후는 뭐냐면 속도, 고도에 해당하는 수백만 개의 좌표로 이루어진 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속도가 마 1점이고 마 1.2의 속도에 그 고도가 10,000m 상공에서 날 때 만약에 여기서 10도를 꺾으려면 어떻게 힘을 줘라. 모터에 어느 정도 힘을 줘라. 모터나 유압기에 이런 식의 표예요. 그러니까 그 좌표랑 그게 수백만 개지 말하자면 F15, F16, 라팔 이렇게 컨트롤해요. 그럼 이때 제어 사이클 주기는 얼마냐? 상당히 깁니다. 상당히 긴 게 얼마인데? 예. 1000분의 20초, 1000분의 10초. 1초도 안 돼요. 그러니까 1초에 50Hz에서 100Hz. 100Hz면 1000분의 10초거든요. 50Hz면 1000분의 20초. 그런데 이 비행기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드문드문 컨트롤하는 거예요. 워낙 빨리 움직이는 애니까. 그러고 나서는 두 번째 게 이제 세기 말 세기 초에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F-22 유로파이터 그리고 우리 게 들어가요. 초기 T-50 처음 나왔을 때. 그게 20세기 최후 방식과 21세기의 방식 NDI의 첫 버전이 모델 기반 NDI예요. 그래서 모델 베이스트, 그래서 MB NDI라 그래요. NDI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어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비선형. 여러분 마지막 결과물이 선형이 아니야. 근데 직선들이 아니야. 근데 직선으로 그걸 흉내내는 거예요. 직선적인 그런 운동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비선형. 그 다음에 이게 속도가 얼마냐, 고도가 얼마냐, 지금 모든 것이 다 모든 다른 거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동적 환경이에요. 그래서 비선형, 동적, 인버전. 그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날아가고 싶다가 아니에요. 실제로 배경이 움직이는 거는. 어떻게 곡선을 그리지가 아니야. 어떻게 여기서 접선을 그리지예요. 어떻게 원을 그리지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어떻게 이 순간에 어떤 접선 그리지, 다음 순간에 어떤 접선 그리지, 다음 순간에 어떤 접선 그리지. 이게 NDI예요. 지금 코스는 원을 그려서 가고 싶은데 순간순간에 접선 방향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거가 21세기 방식이에요. 그래서 MB NDI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접선이라는 건 뭐예요? 가속도잖아요. 우리가 그 가속도 측정 값의 바탕에서 수학 공식에 따라 역변화를 하는데
수학 공식이 한두 개가 아니야. 하나의 공식으로 모든 경우를 다 커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도 1000m에서 음속의 1.2 정도, 그리고 거기 그 기압이 그때 0.4 기압일 때, 0.3 기압일 때는 요 공식을 써. 그래서 공식 세트가 뭐 수백 종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비행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그 공식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된다. 어떻게 그 가속도를 어떻게 줘야 된다. 요 계산을 해내는 거예요. 그게 MBNDI예요. 그러니까 비행체가 운전하는 고도와 속도의 영역이 있잖아요. 이 영역을 예를 들어서 쪼가리를 뭐 1000개로 나눴다고 쳐봐요. 그 1000개에 해당하는 방정식이 있는 거야. 요 영역에 있을 땐 요 방정식 써. 요 영역에 있을 땐 요 방정식 써. 방정식은 하나인데 개수가 달라요. 앞에 붙이는 숫자가.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되냐면 내가 어떨 땐 방정식도 다르겠지. 내가 요 상황에서 개수 얼마짜리 무슨 방정식 써야지 하고 표를 들여다봐야 돼. 그 표에 담겨 있는 게 그걸 모델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거 모델 기반 NDI라 그래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좀 어려운 것 같아도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정도로 쉽게 설명하는 거는 백모가 처음일 거예요. 여러분 저는 좀 겁이 없어가지고 뭐 다 아는 척하고 다 쉽게 설명해. 죄송합니다. 그 대신에 얘가 제어 사이클 주기가 확 줄어들어요. 이게 10ms에서 5ms예요. 아까 절반으로 확 줄었죠. 이게 F35예요. 그러고 나서 또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또 우리 T50의 다음 기종인 FA50이 어마무시한 또 역할을 해요. 얘는 뭐냐면 MBNDI와 그 다음 세대인 SBNDI의 혼용이에요. 이게 세계 최초예요. 그럼 SBNDI를 설명드리면 되잖아요. 얘야말로 더 자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분의 1초, 1000분의 2초 단위로 명령을 때려. 더 자주 때려. 확 보면 거의 5분의 1로 줄어들잖아요. MBNDI와 SBNDI의 그 명령 주기는. 그러니까 주기를 잘 봐야 돼요. 헤르츠를. 50Hz에서 1000Hz라고요. 50이 아니지 500Hz. 500Hz 잘못 썼어요. 500Hz에서 1000Hz예요, 이거. 예. 그러면 굉장히 자주 하는 거거든. 굉장히 자주 하다 보니까 야, 어차피 다 접선으로 할 수 있어. 그냥 수학 공식이 그렇게 여러 종류 없어. 옛날에 뭐 수학 공식 뭐 10,000종류 썼다며? 아야, 그렇게 1000종류면 충분해. 1000종류면. 수학 공식의 숫자가 확 줄어들어요. 접선을 잘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이런 곡선이 됐든 이런 곡선이 됐든 그게 10,000m에서 날던 수면 위에 50m에서 날던 접선 그리면 되는 거야. 그때 가속도 어떻게 줄 거냐, 방향 어떻게 조정할 거냐. 접선 잘 그리면 돼. 그래서 이 명령 주기가 사이클이 접선을 자주 그리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접선 그리기예요. 제가 이걸 접선 그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게 기본적으로 NDI예요. 그 다음엔 더 갈 수 있어. 1000분의 1초에서 2000분의 1초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명령 주기가. 그러면 아예 수학 공식이 없어져요. 거의. 10만 개 쓰던 게 뭐 한 200~300개밖에 안 남아. 그럴 거 아니에요. 자주 접선을 고쳐주면 되니까 뭐 그게 뭐 가야 되는 코스가 이런 코스든 상관없다 이거예요. 목표에 따라서 계속해서 접선으로 수정해 주겠다는 거야. 그 접선 한 번 그릴 때마다 접선 한 번 그릴 때 주기가 뭐냐? 1000분의 1초 내지 2000분의 1초 사이에 한 번씩 접선 그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F16 비스타랑 우리 KF21이 일부 INDI로 접어들어 있어요. 이미. 유인기로선 최초입니다. 가장 최선도에 서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왜 이렇게 되냐면요. 원래 이런 컨셉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강해요. 디지털 제어 이런 거가. 우리 원자력 발전소 세계에서 가장 강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까지 원자력 안전위원회 이런 건 다 미국에 있거든.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사정하고 졸라가지고 그 디지털 센싱에 바탕한 원자력 발전소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아시지만 이거는 사고 나면 인류적 재앙이니까 하던 거 안 바꾸려 그래, 전문가들은. 근데 그걸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모델로 증명하고 어쩌고 해서 그걸 바꿔냈어. 그래서 우리 APR 1400 있잖아요. 저기에 한 거, 그거 어디지? 바라카 원전, 저기 어디야?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그게 세계 최초의 세계 유일의 전적으로 디지털 센싱으로 제어하는 원자력 발전소예요. 우리가 그런 게 있다고요. 이런 통신과
정보 기술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점프를 해버리는 거지.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저 아까 20세기 최후 방식으로 하려면요, 좌표 수백만 개에 대한 값을 알아야 돼. 아니, 우리가 언제 해봤다고. 우린 1차 세계전 때, 2차 세계전 때, 월남전 때 비행기 안 띄워봤구만, 우리 비행기. 언제 그 좌표 찾아내, 답을. 그런 얘기 하잖아. 아, 타우루스를 저기 F-15에 붙이려니까 미국이 갑질을 해서 우리한테 바가지로 씌웠다라고 유튜브 하는 사람도 그런 식의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 무식해서 하는 소리예요. F-15가 이 방식이거든. 타우루스 같이 무거운 거 공중에 들고 가서 놀래면요, 풍동 실험 엄청 해야 됩니다. 실제 실험도 많이 해야 돼요. 없던 좌표거든. 여긴 공식이 없어요. 여기는 좌표에서 경험적으로 그냥 때린 거야. 요럴 때 요 방향으로 가려면 요렇게 값을 줘야 돼. 요럴 때 요 방향 가려면 값을 줘야 돼. 그러니까 그걸 컨트롤 포인트인가 뭔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비행 상태, 이 비행 상태에서 여기로 갈 때 쓰는 값, 여기로 갈 때 쓰는 값, 여기로 갈 때 쓰는 값, 여기로 한 비행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값이 최소한 2, 30개 나올 거 아니야. 혹은 100개, 50개 나올 거 아니야. 오케이. 그 비행 상태를 여기저기 점을 찍어 보세요. 기압 놓고, 고도 놓고, 그 다음에 속도 놓고, 그 다음에 그때 무슨 방향성 놓고, 벡터 놓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만약에 그거를 5만 개를 케이스를 했다고 쳐봐. 그러면 각 포인트마다 한 평균 30개가 나왔다고 쳐봐. 이 방향이. 그러면 150만 개라고요. 150만 개짜리로 이루어진 거대한 표야. 그 표에 타우루스를 붙였을 때 몇 킬로미터 속도에선 어떻게 하고 몇 킬로미터 속도에선 어떻게 그 관련된 게 없는 거라. 그거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 돈 많이 들지. 그러니까 그거 함부로 모르면서 막 그렇게 반미 장사 비슷한 거 해가지고 그냥 난 마음에 안 들어. 예, 마음에 안 들어. 본인이 갑갑해서 그러시겠지만 참 그래.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어온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게 뭔 일이 발생하냐. 예. 또 웃기는 게 있잖아. 재미교포 피 박사가 F-22 제어 논리를 빼내서 KF-21에 심었다. 피 박사님이야말로 애국자시도다. 이런 말 또 유튜브 카더라 엄청 돌아서 또 순진한 시청자님들 또 홀딱홀딱 속아 넘어가잖아. 진실이 뭐냐. F-22 제어 논리는 30년 전에 구덕덜이에요. 이거 왜 안 고치고 있냐. 고치면 더 돈 드니까. 잘 돌아가니까. 그래서 안 고치는 거예요. 오히려 KF-21의 제어 논리의 조상은 FA-50이에요. 아까도 보셨잖아. 여기서 봐요. 여기 아까 표에서 F-22 어디가 있어요? 20세기 최후 방식과 21세기의 최초 방식 사이에 있는 게 F-22야. FA-50은 21세기의 최초 방식인 MBNDI와 21세기의 최첨단 방식인 SBNDI의 사이에 있는 게 FA-50이에요. 그러면 KF-21은 지금 SBNDI 쓰고 있는데 그럼 얘가 어디서 배워왔겠냐고. 당연히 FA-50 경험에서 왔지. 자기가 보물을 갖고 있었구만. 그 보물 잘 썼구만. 자기 집안에 보물이 있었던 건 모르고 저건 오광이고, 보물은 F-22도다. 그 F-22의 보물을 피모 박사가 훔쳐서 애국적 정열로 심어주셨다가 감옥에 가셨도다. 이러고서 그런 말 함부로 믿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 자, 마애벽이 있어요. 한 사이클이 1000분의 1초 이하가 돼야 돼. 한 사이클이 1000분의 1초 된다.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일단 센서가 1000분의 1초 만에 값을 알아내야 돼. 내가 0.1도 대가리가 들렸네. 0.01도 대가리가 들렸네. 이걸 1000분의 1초마다 재고 있는 거야, 센서가. 통신선이 그 센서 된 데이터를 데이터 버스에 태워가지고 두뇌로 보내는 게 또 그게 1000분의 1초 이내에서, 이거 다가 1000분의 1초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통신선 타는 것까지 포함해서. 두뇌가 계산하는 것도 1000분의 1초 안에 들어와야 돼. 합의. 그 다음엔 더 골 때리는 게요. 기계가 움직이잖아. 구동부가 움직이는 것도 1000분의 1초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구동부가 특이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모터 이런 게 아니야. 일반적으로 보는 유압기가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된다면 이 사이클 도는 게 1000분의 1초 안에 들어온다. 이게 되면 모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비행 제어 시스템의 모든 비행체에 쓰여요. 미국에서 발표한 F-16 비스타에 쓰여지는 오토파일럿, 자동 비행 제어 시스템, 거기들 보면 우린 이걸 가지고
제어할 수 있게끔만 돼 있는 비행기라 그러면 모든 비행기를 제어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게 맞아요. KF-21이 지금 그 상태예요. 믿거나 말거나. 제어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죠. 거기에 센서 그렇게 깔려 있어야 되고 통신선 깔려 있어야 되고 두뇌 깔려 있어야 되고 구동부에 그런 특수한 구동부 모터가 깔려 있어야지. 구동부 유압기들이. 그러면 KF-21 지금 지능 갖다 심으면 걔 그냥 돌아가요. 자동 제어돼요. 그 다음번 SBNDI 다음에 뭐냐? 더 짧아지는 거지 이젠 1000분의 1초 이하로. 그럼 그게 INDI예요. SBNDI가 더 극단적으로 진화하면. 그러니까 수학적 원리로만 보면 MBNDI 그러니까 F-35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투입되기 시작한 그 MBNDI에 이미 INDI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수학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접선을 그려가지고 곡선을 만들겠다. 그러면 MBNDI에서 지금 KF-21에 SBNDI 또 KF-21에 부분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INDI까지 나가는 요 진화 코스는 이미 수학적으로는 MBNDI 출발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자주자주 접선을 그려가지고 곡선을 만들겠다는 거니까. 빨리빨리 게임일 뿐이에요. 남아있는 건. 보다 빠른 센싱, 보다 빠른 데이터 버스, 보다 빠른 계산, 보다 빠른 구동. 보다 빨리빨리. 하나예요. 그런데 하드웨어상으로는 완전히 달라요. MBNDI 기체를 SBNDI 혹은 INDI로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 통신망 이런 게 못 따라가. 그때는 광섬유로 못 깔았어요. 구리로 깔았어. 구리로 깔면 무슨 문제가 있냐? 저게 심해요. 노이즈가. 센서가 제대로 작동을 못 해요. 센서 값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센서 값을 믿고 거기에 풀 배팅해야 되거든. 그 다음 거기에 구동부를 심어야 되는데 그런 구동부를 그런 식으로 특수한 구동부를 심게끔 그 주위가 공간이 잘 확보되어 있고 잘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이런 거는 고치려고 그러면 비행기를 다 뜯어 고쳐야 되잖아. 지금 있는 거 웬만큼 잘 날아가는데 왜 고쳐? 그래서 F-35 같은 MBNDI를 KF-21 같은 SBNDI로 못 가요. 그 대신에 SBNDI는 이미 INDI로 갈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광섬유로 이미 다 깔았고 다 그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그럼 광섬유 옛날에도 있었는데 왜 광섬유 제대로 못 깔았대? F-35 같은 데는 못 깔았어요. 왜냐? F-35 만들 무렵에 광섬유는요. 직경이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는데 직경이 30cm 이하로 꼽으리면 끊어졌어요. 지금은 광섬유 저 KT나 이런 데 와서 설치하는 거 보세요. 그냥 광섬유 갖다가 이렇게 접어도 안 끊어져. 그렇게 접어도 안 끊어져야 그 구석구석 다 집어넣고 난리를 피거든. 비행기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예를 들면 다 그런 식이야. 그래서 지금 SBNDI나 KF-21이 타이밍이 아주 운이 좋은 거죠. 지금 SBNDI KF-21은 시간이 가면 뭐 센서 좀 강화하게 하드웨어 좀 바꿔주고 뭐 예를 들면 구동부 좀 더 강화되게 그 구동부 좀 바꿔주고 그걸 이제 전기 정유압식 구동부라 그러는데 뭐 복잡해요. 다들 아무튼 그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정확히 반응하는 애들이에요. 기계적인 힘을 쓰는 애들인데 그런 걸로 좀 바꿔주고 뭐 이렇다고요 이게. 그러면은 그게 INDI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 KF-21이 이제 70도 이렇게 넘어서 올라갔었잖아요. 이게 고받은 각. 저게 뭐냐면요. 그때 저기 속도가 20노트죠. 그러니까 35km 이하야. 35km면 자전거 빨리 달릴 때 속도잖아요. 우리가 일반 자전거도 내리막에서 빨리 쏘면 30km 이상 넘어 나가죠. 비행기가 가다가요. 공중에 가서 우뚝 서서 스톱한 거예요. 속도가 30km 이하니까. 그때가 0.8 정도거든요. 0.8 마하 0.8.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시속 한 800km 날아가다가 급브레이크 잡고 쫙 쓴 거야. 그러니까 기체가 그걸 견딘 거지. 그 급브레이크를.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비행기가 쓰면요. 이 아래 소용돌이 생기면서 난리가 버려요. 그럼 얘가 그러고 가만히 있다가 다시 이렇게 왔잖아. 그럼 이거 뭔 짓 한 거냐? 예, 엄청난 짓 한 거예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똑같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아니 FA-50이 철룡 싣고 가서 저 1.3톤인데 뭐 1.3톤 다 했는지 좀 줄여서 실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저 무시무시한 걸 놨잖아. 일종의 통합한 거거든. 왜 저렇게 통합이 쉽냐 이거야. F-15는요 20세기 마지막 방식이에요. PID 방식이에요.
거기는 아무 수학 공식도 없어. 그냥 경험에 의한 한 수십만 개, 뭐 50만 개짜리 표야. 이럴 땐 요렇게 하세요. 이럴 땐 요렇게 하세요. 이럴 땐 요렇게 하세요. 그 방식이야. 그런데 거기에는 철룡이나 타우루스가 없어. 칸이. 그 칸 몇 줄 만드는 게 그게 돈이 엄청 드는 거예요. 풍동 실험하고. 반면에 FA50은 아까 뭐예요? MBNDI랑 SBNDI 중간이라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뭐 SBNDI 식으로 많이 진화했을지도 몰라. 무슨 짓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뚝뚝 붙이는 거야, 쉽게. 쉽게 붙여요. 변주가 쉽고 무장 통합이 엄청 쉬워요. 저런 신기술을 쓰면. 그래서 이게 보면 이 KF11 변주 중에 가장 어려운 케이스는 오히려 엔진일 겁니다. 엔진을 바꾸면요. 이건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그 카이 엔지니어가 언제 하더라고. 엔진 쉽게 못 바꿉니다. 그 얘기 하더라고. 공기 흡입량이 달라지고요. 공기가 바깥에서 엄청난 속도로 오는 애를 일단 순화시켜 가지고 안에다 집어넣어 줘야 되거든. 그 공기 흐름을 그 순화시키려고 유로를 엄청 신경 써서 디자인해요. 그게 다 달라져. 아마 이게 제일 어렵지. 나머지는 무지하게 쉬워요. 나머지 변주는 오히려 KF11 같으면, 왜냐면 SBNDI, INDI라고, 이거 INDI예요. 이 정도 되려면. 이거 아까 그 한 사이클 도는데 센싱에서부터 구동부 움직일 때까지 센싱한 다음에 데이터 통신해서 그 프로세서로 보내고, 프로세서가 계산값 뽑은 다음에 또 데이터 통신해서 구동부로 보내요. 예, 그래서 구동부가 딱 움직여. 거기까지 그 한 사이클 도는 게 0.1초, 0.001초 이하라고. 그러면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 그러면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INDI예요. SBNDI가 아주 극단까지 발달한 케이스예요. 여기까지 갔다는 얘기는 기체가, 하드웨어가 그런 식의 센서와 데이터 버스와 프로세서와 구동부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어느 기체든 그냥 그 KF21에서 개발된 비행 제어 시스템 갖다 심어버리면 그냥 자동 비행 제어 돼요. 이 KF11 그런 변주가 이렇게 쉬우면 우리 변주 빨리빨리 하자. 야, 스텔스도 빨리 만들자.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건 뭐 제 의견이니까 너무 반박 많이 하지 마세요. 저는 가장 가능한 변주는 스텔스가 아니라고 봐요. 가장 가능한 변주는 전자전기와 장거리 작전기라고 봐요. 장거리 작전기가 제가 Extended Range, 그래서 ER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왜냐? 스텔스는 수입해서 쓰면 돼. 미국은 한국에 대해 F-35A 수출 뭐 얼마나 좋아해. why not? 수입해서 쓰면 돼요. 근데 미국이 진짜 수출거리는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야? 전자전기예요. 에스코트 전자전기 EA-18. 그 다음에 그 전자전기가 쏘는 최첨단 대레이더 미사일, 아금 같은 거, 레이더 깨는 거. 이거 미국이 최첨단은 수출 안 해요. 구형 모델은 수출하는데. 이런 쪽이라고요. KF-11이 가서 딱 막아줘야 될 때가. 그 다음에 의외로요, 이 F-15EX가 훌륭하지만 너무 비싸고 크고 구식이야. 요번에 미국에서는 이란 전쟁에서 이걸 통감을 해가지고 F-15EX의 필요성을 우리 돈으로 대당 한 2천억, 그러니까 1억 2,500만 달러를 쓰고서 148대를 더 확보하기로 요번에 국방수권법안에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스텔스가 아니죠. 이런 종류의 장거리를 뛸 수 있고 폭장량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비행기 모델로 KF-11이 가야 되는 게 훨씬 더 급하다고 좀 봐요. 그러니까 F-15EX랑 좀 이렇게 좀 비벼볼 만하게. 그래서 좀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거리가 짧을 때는 F-15EX랑 못 비벼봐요. 거리가 짧을 때는 F-15EX가 훨씬 더 폭장량이 커요. 근데 중국을 겨냥해 작전 범위가, 중국은 사실 애매하잖아. 어디까지 가서 공중급유 할 거냐고. 공중급유 하려고 뜨면은 깨지는데. 그러니까 공중급유 없이 장거리 작전 해야겠어? 그래서 뭐 공중급유 없이 항속이 3,500km, 4,000km, 4,500 나오면 좋겠네. 이럴 때는 KF-11이 최고야. 월등해요. KF-11 ER이 이런 거 개발하면. 이게 제가 짐작하기엔 이게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하고 사우디가 찾는 거고요. 이게 필리핀이 목구멍까지 이야기는 나오는데 돈이 없어서 차마 언감생심 말은 못 꺼내고, 저거 사우디나 UAE가 계약하면 우리가 좀 거기에 올라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러고 필리핀이 생각하고 있는 게 이걸 거예요.
거리 4,000에서 4,500km 항속 무기부. 이게 왜 가능하냐? 뱃속에 6세제곱미터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물론 이제 그 미티어 4발 달려 있기 때문에 미티어를 픽하고 쏴주는 무슨 뭐 그 유압 기계라든지 이런 관들이 내려가. 그러나 연료 탱크를 집어넣을 수 있다고. 연료 탱크가 아니에요. 뱃속에 들어가는 게 이런 거는 연료 주머니에 블래더라 그래가지고 짜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순연료량 4세제곱미터가 들어갈 수 있는 4입방미터가 들어갈 수 있는 연료 주머니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럼 무게로 이게 3톤이 넘어요. 3.2톤이 돼요.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냐? 예, 지금 항속거리가 3,000km잖아. 이게 항속거리가 4,500km로 늘어나요. 항속거리가.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럼 이제 F-15EX, 거기 최대 항속거리 4,500km인데요? 아니에요. F-15EX가 최대 항속거리가 4,500km가 나오려면 이 밑에다가 무지막지하게 큰 그 외부 연료 탱크 3개 붙이고요. 플러스 어깨뽕이죠. 어깨에다가 이 그 컨포멀 탱크를 붙여야 돼요. 근데 컨포멀 탱크는요, 한번 붙이면 비행기가 못 뜯어내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영구적으로 불구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 특성도 달라지고, 그래가지고 미 공군은 컨포멀 탱크 붙이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몇 대 안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연료 탱크 3개만 갖고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다가 F-15EX의 브로셔 스펙, 그러니까 보잉에서 발표하는 스펙은 최대 이륙 중량이 81,000파운드라고 돼 있어요. 거의 7, 8톤. 그거 믿으시면 안 돼. 보잉 거는 거짓말은 아니야. 근데 그건 뭐냐면 작전을 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엔진의 그 기체가 땅에서 뜰 수 있냐 없냐예요. 작전하려면 예를 들어서 가속이 뭐 9G까지는 안 올라가도 4G, 5G는 돼야 되잖아. 근데 그 정도로 달고 올라가면 3G, 뭐 2.5G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과적한 트럭이 저 고속도로 올라갈 때 빌빌 싸가지고 맨 오른쪽에 특수 차선에 붙어서 질질질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다가 잘 안 뜨기 때문에 심지어는 활주로가 3km가 필요해요. 3km짜리 활주로, 영종도에도 3km짜리 활주로 되려면 아마 제일 긴 걸걸? 잘 모르겠어. 그리고 그렇게 이게 너무 기니까 가다가 혹시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땅에 가까운 공간 길이가 너무 많고 이게 속도가 천천히 붙으니까 이 버드 스트라이크죠. 그러니까 지표면에서 낮게 날고 있는 새들이 엔진을 때릴 위험성이 따따블로 올라가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미 공군에서의 실제 작전상의 최대 이륙 중량은 한 10,000파운드 빼서 71,000파운드급에서 운영을 해요. 브로셔상에 한 81,000이지만 반면에 KF-21은요. 거기 보면은 이제 무장 7톤, 연료 6톤 이렇게 나오잖아. 이거는 제가 짐작하기에는 작전을 전제로 했을 때 무게일 거예요. 이 한국 국방부나 방사청이 이런 거 가지고 뻥을 안 친다고. 뻥 쳐봐야 나중에 욕만 먹으니까. 너희 뻥 쳤냐 그래서. 어느 정도 뻥을 안 치는 정도가 아니라 일부러 못난 척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KF-21이요. 최고 속도 마하 1.8로 알고 계시잖아. 그 속으신 거야. 그것도 뻥쳐서 그래. 못난 척해서 그래. 대부분의 비행기는요. 물론 미국도 F-35는 안 그러는데 다른 모든 미국 비행기 보세요. 그러면은 보세요. 마하를 계산하려면 비행 속도를 음속으로 나눈 거잖아. 비행 속도는 보통 10,000m, 12,000m를 전제로 해요. 그럼 음속도 12,000m로 전제해야 될 거 아니야. 높이 올라가면 음속이 낮아져요. 해수면에서는 공기 매질, 음속의 매질이죠. 미디엄인 공기가 밀도가 높아가지고 음속이 빨리 전해져. 그러니까 340m 뭐 이래요. 물에서는 음속이 더 빠르거든요. 마찬가지로. 해수면은 340m의 초당. 그런데 10,000m로 올라가서 그럼 초당 290m, 295m 이래요. 그럼 분모가 작아졌으니까 마하 값이 크게 나오지. 그러니까 고공의 속도를 고공 음속으로 나누면 KF-21 같은 경우는 마하 2.1 나와요. 우리가 F-15 음속 계산할 때 또 F-16 음속 계산할 때 그런 방식이거든요. 고공 속도를 고공 음속으로 나눈 거거든. 그러면은 KF-21 마하 2 넘습니다. 굉장히 빠른 비행기예요. 이렇게 봤듯이 우리 그 방사청이나 국방부는 굉장히 못난 척을 해요. 엄청 못난 척합니다. 체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KF-21의 페일로드 13톤, 그러니까 연료 6톤, 무기 7톤은 이건 진짜 작전용 스펙이다라고 봐요. 그럼 여기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뭐냐? 무장에서요. KF-21ER은 4톤이고 F-15EX는 5톤밖에 안 돼요. 멀리 가겠다고 이거 연료 탱크 다르면. 거기다가 KF-21ER은 내부 연료만 갖고 4,500km 가는데 얘는 외부 연료통 주렁주렁 달고 어떻게 이제 또 무장다냐에 따라서 3,300에서 3,900밖에 못 가. 그러니까 얘가 워낙 힘이 좋기 때문에 짧게 가는 거, 북한은 짧잖아요. 북한을 가서 왕창 많이 때린다 할 때는 KF-21이 못 비벼봐요. 그런데 얘가 그래서 들어가지고 저기 어디야 우한을 가서 조지고 오겠다. 하바롭스크를 가서 조지고 오겠다. 하얼빈을 가서 조지고 오겠다고 할 때는 F-15EX가 KF-21에 못 비벼요. 그래서 이게 사우디,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가 눈독을 들이는 거예요. 하면 저는 70%의 확률로 분명히 이 항속거리 연장형을 요구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비행제어 시스템, 비행제어 방식, SBNDI 혹은 더 나가서 INDI 방식에서는 항속거리 연장하면서 연료탱크 집어넣어가지고 무게중심 변화하고 이거 쉽게 할 거다. 개발, 의외로 쉽게 할 거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이렇게 서서 공중에 우뚝 서갖고 정지했잖아요. 그럼 밑에서 막 저거 하잖아요. 그냥 엄청나게 이거. 예. 소용돌이 치고 그러거든. 왜 안 떨어졌냐 이거야. 예. 이거 부들부들 떤 거예요. 이거 저기 1000분의 1초 동안 1000분의 1초 사이클에서 러더, 엘리베이터, 플랩스, 에어로는 미친 듯이 떤 거예요. 그래서 안 떨어진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거 얼마나 미친 듯이 떠냐. 이렇게 이 1000분의 1초 내에서 떠는 이런 비행 자동 제어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비행체든 자동 제어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떠냐? 예, 이거 그겁니다, 이제. 센서 주기. 센서가 그럼 얘가 얼마나 짧은 주기로 계속 읽어드리고 있어? 예, 0.001초에서 0.0015초 사이에서 읽어드립니다. 예를 들면 프로세서로 데이터 전송하잖아, 센서가. 그럼 거기 얼마 걸려? 0.00005초에서 0.0001초 걸립니다. 그다음 프로세서가 센서로부터 들어온 걸 그 노이즈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걸 얘가 또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 그리고 이거 프로세서 하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개일 거예요, 이거. 4개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패 맞춰서 최종 이거다라고 답을 내요. 거기까지가 얘가 얼마 걸리냐? 0.001초에서 0.0002초 걸립니다. 그 다음에 구동부로 데이터 전송할 때 얼마 걸리냐? 0.00005초에서 0.0001초 걸립니다. 구동부가 오래 걸려요. 이게 0.0004초에서 0.0005초 걸립니다. 그러면 이거 다 더하면 얼마 나와? 0.0008초 안 넘어요. 다시 말하면 1000분의 1초를 안 넘어요. 지금 이 상태로 거의 다 가 있어요. 부분 중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INDI로 가 있는 거예요. KF-21은. 유인 군용기, 유인 전투기, 유인 비행기로서는 세계 최초고 세계 독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다른 KF-21을 변조한다든지 다른 전투기, 다른 무인기를 만들 때 센서와 프로세서와 데이터 버스와 구동부를 제대로만 구축해 놓으면 그냥 이 소프트웨어를 그냥 쓰는 거예요. 이 노하우를. 똑같아요. 복붙이에요. 거의 복붙이라고 보여요. 복사붙이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뭐 한국 다 먹었네. 뭐 미국도 필요 없네. 그냥 다 밀고 나가네. 근데 여기서 탁 거꾸로 뒤집혀. 비행 자동 제어는요, 유무인 합동 MT의 전체 잡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한데? 작전 교리, 작전 개념이 훨씬 중요해요. 어떤 작전에서 어떤 작전 교리를 쓰고 어떤 작전 개념을 쓰지? 그 다음 규칙과 권한은 어떻게 되지? 통신 끊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자살해야 돼? 다 퍼붓고 와야 돼? 그냥 돌아와야 돼? 어디까지가 AI의 판단 영역이야? 그러면 인간 파일럿, 사람 파일럿의 인지 능력과 AI 조정 능력의 한계는 어디야? 실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미국은 20년 동안 이 실험 해왔다니까요. 가망 인증은 어떻게 해야 돼? 일반 비행기는요, 이거 하면 저거 한다라고 답이 나와 있어. 인풋, 아웃풋이 나와 있어요. 이걸 디터미니스틱 시스템이라 그래요.
얘는 AI이기 때문에 인풋, 아웃풋이 안 정해져 있어요. 인풋은 했는데 아웃풋은 엉뚱하게 나올 수 있어요. 얘는. 이런 애를 가망 인증 어떻게 하냐 이거요. 그 다음에 제밍 스텔스 통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들끼리 또 얘하고 KF7 사이의 통신이 어떻게 상대방한테 제밍 안 당하게 하려면 또 상대방이 눈치 안 채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이걸 뭐냐면 체제, 레짐과 방법론 문제예요. 이게 95%, 90% 이상이에요. 비행체 자체의 비행 제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카이와 크라토스라고 미국의 유명한 이 드론 회사죠. 이게 전략적 협력을 지금 맺고 있다고요. 그럼 비행 자동 제어 갖고 하고 있냐? 아니에요. 바로 이거 갖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멈트 유무인 합동의 체제 및 방법론에 관한 걸 하고 있어요. 자, 그럼 그 얘기는 뭔 얘기야? 또 공군이 이걸 받아들인다고요. 그건 뭔 얘기야? 미군 노하우를 통째로 가져다가 수용, 수정,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게 유일한 방안이에요. 미국이 이거 20년 이상 해왔고 뿐만 아니라 이 멈트는 한미연합 전영역 합동지휘 통제 안에서만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네트워크, 그 통신 네트워크. 이거 벗어나면 고철이야. 한미연합군 환경을 떠나면 고철이에요. 그게 멈트의 생태계야. 거기다가 멈트는 제일 돌연 연합 AI 킬러앱, 즉 미군, 일본, 한국, 대만, 필리핀 여기가 그냥 모든 센서와 무기가 한 몸뚱이로 다 섞여서 돌아가는 이 제일 돌연 연합 AI 킬러앱과 이게 직결되어 있는 아주 고급진 무기 시스템이잖아. 그리고 멈티를 통해서 한미연합군 체제 또한 제일 돌연 연합 AI 킬러앱 체제가 엄청 강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되는 거지. 우리가 세계에서 우리가 KF-21 세계 최고의 그런 제어 시스템 영역을 지금 개척을 했어. 그리고 그걸 가지면 드론 만들었을 때 그냥 뚝딱뚝딱 그냥 다 비행 자동 제어하고 쉬운 거야. KF-21 자체도 오늘 당장이라도 엔지니어들이 한 날밤 한 두 밤만 까면은 바로 저기 오토파일럿, 그러니까 무인 비행할 수 있어. 오케이. 맞아요. 근데 바로 그렇게 기술과 무기가 어떤 첨단 영역으로 갔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한미연합군 체제, 제일 들은 연합 AI 킬러앱 체제가 그만큼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만큼 더 우리가 거기랑 더 밀접하게 엮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거든. 그리고 우리 하나만 떠 있는 게 아니거든. 다 연결돼서 움직이는 그런 무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방산이 발달할수록 우리의 그 국방력이 강화될수록 오히려 제일 도련 연합체제, 한미연합군 체제가 더 그쪽으로 이 쏠림 현상이 있는 거예요. 쏠릴 수밖에 없고 그래야 되고. 그런데 문재인의 한반도 운전자론, 이걸 이제 영어로 이제 strategic balancer라 그래요. 전략적 균형자. 이재명의 전략적 자주성, strategic autonomy. 이거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선동입니다. 한미 동맹의 사이가 벌어지면 한미연합군 체제와 JADC2 이게 합동 전 영역 지휘 통제가 약화돼요. 그러면 뭐냐면 한국의 멈트 및 군사력 전체가 친중 갈라파고스로 전락하면서 약화돼요.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겠습니다. 이재명 씨, 우린 전시작전권을 가진 적이 없다니까. 처음부터 유엔사였었어. 유엔사가 갖고 있었어. 그 무식한 소리 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전시작전권에 대해서는 미국이 행사하려고 들 때 우리가 비토 조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이미 주권이 그냥 잘 보호돼 있어. 이미 확보된 거야, 비토는. 그러니까 전시작전권은 이슈가 되면 안 돼요. 지금 이슈의 본질은 뭐냐면 전시작전권이 아니라 제일 도련 연합체제냐 친중 갈라파고스 체제냐 사이의 선택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규백 씨 그리고 이재명 씨, 자주국방은 친중국방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